네, 내일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긴급 의총을 연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후속 검증에 주력할 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입장을 내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과학적,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정부는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다라는 입장을 일단 내놨습니다.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가장 그냥 루틴한 입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이게 이제 일본인 주권국으로서 그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서 맞게 정제된 것을 처리하는 것은 그건 해당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은 국제사회에 용인된 그런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오염수 방류하고 있고 중국도 방류하고 세계 모든 나라 방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일본의 방류는 이게 사실 미중유의 것이란 말이죠. 원자로가 녹아내린 그러니까 정제된 말하자면 오염수가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녹아버린 그런 상태에서의 오염수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상 처음 있는 이제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IAEA가 어쨌든 그 지난 2년간에 걸친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수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당신들이 책임하에 해라. 다만 우리가 대통령께서 세 가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문가 참여하고 모든 자료 실시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상 상황이 생기면 바로 즉각 중단해라 했는데 예. 일본이 거의 협의했지만 단 하나 그 한국인 우리 전문가 참여에 대해서는 정기 방문 정도로 이렇게 합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전 지금 그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이제 말하자면 충분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정제된 어떤 방류수가 아니라 지금 원자로가 녹아내린 방류수이기 때문에 가장 미량의 어떤 그것을 그 기준에 맞게 매일매일 조금씩 소량으로 방류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 수 모르는 그런 것들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앞으로라도 끊임없이 좀 더 과하다 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요구를 하고 또 일본 정부는 마찬가지예요. 7천억에 달하는 돈 일본 어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만 지급하겠다? 아마 만일 주변국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일본국은 또 주체로서 책임을 또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데 대한 기금 마련이라든가 보호 대책 마련 등 조금 더 저는 진일보된 것들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또 채널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우리 어민들도 조금 더 말하자면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들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내놓은 우리 정부 입장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거기에 단어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계획상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만 본다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방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건 책임질 수가 없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조 묵인도 사실은 찬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는 방조 묵인을 넘어서 오히려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취급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정부가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거세게 막 몰아세우면서 정부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막판에 오니까 우리는 찬성한 적 없어, 지지한 적 없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뜨거 하면서 우리는 내가 방류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없다는 듯이 태도를 취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부 공식 포털에 유튜브 동영상 올렸는데 오염수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동영상 올린 거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에서 10억 원 들여가지고 제작하고 문체부한테 송출만 요청했다. 뭐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로는요. 일본 정부는 방류를 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일본 국민들도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기금 2,800억 원, 우리 돈으로 그만큼을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소문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거나 이랬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어민들도 피해를 입을 거고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피해 입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상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상 안 해주겠대요. 우리 정부는 벌써부터 지금 뭐 수산물 시장에 있는 상인들 피해보고 어민들 피해보고 양식 어가들도 지금 피해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류를 지지했다고 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생기지만 책임져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우리 측 전문가를 IAE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등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 3대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후속 조치에 합의한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우리 정부 측에서 이 정도 내용을 충분히 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충분히 좀 반영된 정도의 후속 조치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세 가지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IAEA하고 했던 과거에 또 7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저는 일본 정부가 사실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는 들어줬는데 우리가 좀 사실 제일 좀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전문가가 계속 거기 상주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하면 조금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기 방문으로서 했다는 거는 일본이 약간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100% 공개하기 좀 어렵고 만에 하나 정보는 다 공유하겠지만 현장에서 마치 이제 뭐 와서 이제 감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일본 정부도 부담이 있다고 해서 요 정도 합의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만족할 만한 합의라고 좀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소한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접국으로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할 또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저는 협상이 완료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24일 이후에 지금 한두 달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초반에 과연 제대로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동안에 약속했던 매뉴얼대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작은 것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속이지 않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바로 주변에 공개할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들여다본 다음에 일본 정부의 약속이 미진하거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현상들이 조금 우려될 만한 게 있으면 저는 즉각 우리 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현 주변에 8개 현의 수산물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걸 또 확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저도 그건 동의하는 건 만일 일본 정부의 어떤 이 방류로 인해서 우리 연안에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 말하자면 좀 불필요한 것들이 발생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 정부 돈으로 보상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외교 라인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지금 현재 원전을 관련한 또 소통 라인이든지 어떤 거 관계없이라도 여기에서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지금 한미일 양국 3개 정상이 여러 가지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웃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더 성의 있는 자세들을 보이면서 우리 주변국에 대한 어떤 우호적 자세를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일본과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해왔고 이 방류 개시 결정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다면 그럼 사전에 우리 국민에게 먼저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반대로 일본에서도 이게 이틀 앞두고 이거를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방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사전에 좀 미리 알려주고 우리 정부가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주변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국제적인 관행도 그럴 거고요. 근데 그런 준비 작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 뭐 이틀 전에 통보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일본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방류 시점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이 양해를 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에는 그런 얘기들 정부가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만났을 때 요청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요,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방류 중단하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실시간 모니터링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하는 거는 내부 지침으로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발표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우리 한국 전문가가 가서 IAEA 거기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계속 오염수 모니터링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우리 정부의 거의 유일한 제안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본 정부는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핵 연료봉이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녹아내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원자로 바닥 자체가 다 아예 녹아버렸어요. 수천 도의 열 때문에. 그리고 지하수가 그냥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도쿄전력은 그 사실 다 숨기고 계속 거짓말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런 불투명성, 신뢰 없음이 계속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방류를 하는 것만 급급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국으로서 사실상 용인해 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그런 태도에서 과연 태도를 바꿨느냐? 저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올해는 방류를 134만 톤 가운데 한 2% 남짓밖에 조금밖에 방류를 안 한다 그래요. 네. 그런 다음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방류를 많이 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더라도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지 예. 정말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설비를 정말 잘 가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예. 그동안에 투명하지 못한 태도로 볼 때는 신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방류 개시 내일입니다. 이런 결정이 있고 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방이 강하게 좀 맞붙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좀 이어가 보죠.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핵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 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핵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또다시 괴담 정치에 살을 걸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촛불 집회 참석은 물론 국회를 거점으로 촛불 행동 기획도 모자라 또다시 장애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비난을 쏟아낼 시간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책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냐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는 야당 그리고 괴담 정치라는 여당이 입장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이야기 나올 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장외로 나간다, 도심 행진을 한다, 뭐 이런 규탄들 이야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 뭐 야당의 입장에서 뭐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하는 건 뭐 있을 수가 있죠. 저는 뭐 야당은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업으로 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방류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24일로 내일로 예정된 날에 방류가 시작되고 우리 야당이 아무리 뭐 시위를 하고 촛불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규탄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레토릭이고 일종의 행위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16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말하자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예. 입법을 하게 되면 무한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제대로 된 것은 일본 정부를 실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여당과 합의해서 정말 우리
어민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저렇게 계속 주말까지 장외 집회한다고 방류됐던 물이 일본 나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얘기를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충분히 야당으로서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충분한 말하자면 야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됐다고 보고 지금은 오히려 현실론에 의거해서 무엇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의 도리고 그게 제1야당이고 과반을 갖고 있는 공당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저렇게 말하자면 규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올인해 가지고 장외로 나가고 집회로 나가고 국회를 방기하고 그다음에 발생한 정말 그래서 만에 하나 내년에 그래서 모니터링 다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나왔을 때 민주당이 저 구호는 헛된 구호가 되는 것이고 시간을 다 그동안 허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민주당이 저렇게 요구하는 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과 협의, 여당과 협의해가지고 법적 제도적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쿠시마현 지금 현 8개현 이외의 것들을 뭐 압박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공당의 그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평론가께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오늘도 촛불 집회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총력전 규탄하는 배경이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여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정권 심판론을 만드는데 매우 유리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겠죠. 두 번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저도 방송에서 이 말 하기 싫습니다. 늘 사법 리스크 하니까 이게 무슨 관용화된 표현 같은데 실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칼끝이 와서 조만간 백현동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계속적인 말하자면 장외 여론전이 펼칠 경우에는 최소한 그 문제는 좀 희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지도부의 노림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만일 정말 어떤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이런 우리 정말 대책 마련에 우선하는 전략이라면 저는 이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CNN하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앞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외신 보도 말씀드렸죠. 외신 보도 보니까요. 오염수 방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삼중수소가 이렇게 많은 대량으로 해양 투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건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는 그 정도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애초부터 그런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냥 괴담이다, 가짜뉴스더라고 몰아세우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정부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의 방류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반대한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다. IAEA가 보고서 낸 걸 보고 판단을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런 태도 취한 것도 아니고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 방류하잖아요. 일본 야당 반대하고 있고요. 일본 시민단체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환경단체들도 반대하고 어민도 반대하고 있어요. 어민도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방류하고 일본의 야당도 반대하고 일본 시민단체 어민들도 반대하는 거 한국에 있는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한국에 있는 야당은 해양 투기하면 안 된다는 말 못합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하지 못할 얘기가 되어야 하는가? 그게 오히려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펴고 몰아세우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완전히 멈춰 세우고 장애 투쟁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반대의 목소리는 이거는 앞으로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저는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나쁜 선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그래야 사실은 우리 원전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원전들 많은데 중국도 많잖아요. 중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더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반대 목소리까지 이거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렇게 몰아세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방류를 앞두고 이제 시선은 외통위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뭐 보고도 있을 것이고 점검도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이 좀 주요하게 다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오늘 외통위에서 이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박진애 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동안에 진행했던 상황,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정부가 또 해야 할 일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상임위가 무조건 또 일본을 반대한다, 규탄한다 정도의 그 퍼포먼스라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국어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상임위에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정부의 협상 지렛대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은 야당이 어떻게 일본 정부를 좀 압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규탄하는 걸 내서 정부가 협상력을 좀 더 갖고 있게끔 하는 힘을 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본 정부가 조금 더 뭘 해야 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국내 여론이 이렇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반대하고 규탄하고 정부 뭐 했느냐, 우리 당신들 일본 정부 편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말하자면 도돌이표 같은 얘기들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카메라 한 번 더 받고 발언기에 하나 더 얻어서 마이크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 더 내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전 정말 그런 좀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 어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럼 정부는 어떤 대책 갖고 있느냐? 당신들 그러면 기금 어떻게 조성할 거냐?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정부는 답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한 단계 에스컬레이터 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상임위가 진행되고 갑론을박이 오고 가야지, 저는 말하자면 여기에서 일본 정부 규탄한다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레토릭 같은 허망한 이야기들은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좀 여야가 머리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공감하십니까? 네. 뭐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많이 나오고 했던 얘기가 마실 수 있습니까? 뭐 이거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 뭐 우리 정부로 설명으로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고 정보 공유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할 것이며 정보 공유를 했을 때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일본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랬을 때 일본 정부가 그러면 일단 방류를 중단하기로 얘기가 됐다거나 방류를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는지 여부라든가 예.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 전문가가 가서 점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 실효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알프스에 대해서 정말 진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야당이 좀 따져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좀 불안감도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냥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도 무조건 야당이 반대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장관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런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식시켜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좀 상세히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바로 좀 전해드리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이제 출근길에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시킬 것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을 고민하겠다라는 이제 짧은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지명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그나마 보수의 그런 가치를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법 재판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을 선택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우리가 지난 12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참으로 참담했던 기억들을 다 가지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지금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어떤 사법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고 사법의 최고 어른이라는 대법원장이 한 분은 구속되고 한 분은 지금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초유의 상황들을 그러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12년 만에 이균용이라는 분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저는 이분이 그러면 보수의 가치,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관의 소신을 갖고 있다고 보는 바라니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되지만 정말 또 공정해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실제로 공정해야죠. 그렇지만 국민이 볼 때 아, 이건 정말 공정하구나 느껴야지만 실제로 그게 공정해진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다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소신과 원칙은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불편부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당한 판결 내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한 축에 치우치지 말아야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야당이 어쨌든 지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사실 이거는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이기 때문에 예.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저는 괜히 뭐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저는 꼬박 아주 제대로 좀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가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1988년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한번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 낭만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게 이제 다시 이게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법원장 임명됐는데 이걸 너무 이념적인 재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시 사법적 정의를 누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에 의해서만 민주당이 꼼꼼히 좀 검증해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지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에서의 어떤 동의 문제까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좀 앞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탄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십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좀 제일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요. 보수 성향이다, 뭐 합리적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판사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쓰더라고요. 40년 지기,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 서울대 법대 1년 후배. 그러니까 이 정도 친하다고 얘기하고 직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거는 어찌 보면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가급적 피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 사법부 수장까지 이런 식으로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임명한다고 하면 사법부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니 국감장에서 예.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친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서울대 1년 법대 후배라는 거야 아마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그 친한 친구가 누군지도 이름이 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내가 거리를 둘 것이다. 독립적인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해도 자꾸 그런 인상 때문에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산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째로는 좀 보수 성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때로 잠깐 돌아가면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할 때 사실 문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이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법 쿠데타라고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국제인권법학회 이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라는 것 때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쿠데타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예.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고요. 양스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법개혁의 과제를 짊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오히려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의심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신임 대법관 임명자 같은 경우에는 민사 판례 연구회예요. 법원 내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다고 하고요. 가장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사 판례 연구회 출신들이 대법관들로 쫙 다 포진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 맞았던 논리가 지금은 틀리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셋째로는 대법관들의 구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서우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대 출신 50대, 지금 60대도 포함이 돼 있지만 남성. 천편일률적으로 대법관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면 여성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노동이나 인권, 사회적 약자의 관점은 제대로 자기 체험을 통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예. 사회적 맥락은 알까? 이런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 상당 부분 완화가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지금 4번째 대법관 임명하는데요.
4명 다 지금 서호남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니면 대법관을 못하는 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은 만능인가? 그들이 과연 글쎄요, 엘리트로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 약자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몸으로 알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은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대법관 한 명 빼고 다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예. 헌법재판관도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임명하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너무 획일화되고 단순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그좀 대법관 임용의 다양성은 뭐 전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 예. 저는 그래서 이균용 이분의 이제 판결한 사례를 많이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애인의 어떤 그런 인권 신장에 지극히 기여했던 틱 장애에 대한 판결과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성격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 판결을 우호적으로 내린 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안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고 그다음에 그 우리 흔히 하는 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때 그 무죄 판결 났던 그분의 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과도한 진압이라고 벌금 1,000만 원을 또 매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자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게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판사가 아니었다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분이 대법원장이 됐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이제까지 얘기했던 판결문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가치 중립적인 그런 말하자면 대법원을 이끌고 그런 균형 잡힌 어떤 말하자면 우리 사법 체계를 이끌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저는 판결만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형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이제 만약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더 남은 지명이 되면은 지형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럼 보수가 편향되면 다시 이제 사법부조차 보수로 편향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균용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있을 때 다 지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6명이 더 바뀔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13명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올해 이제 내년까지 이제 6명이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3대가 13명 중에서 8명이 보수 우위로 된다. 지금 아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전 그래서 이번 청문 과정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면 앞으로 6명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분들을 내가 제청하겠다. 왜냐하면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지난 12년간 왔던 사법의 정치와 이 고리를 끊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판결문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국민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사법부 불신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믿고 오지 않은 마지막 볼인 사법부가 정치화에 휘둘리는 여기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신임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끌어내는 이런 좀 말하자면 의지를 결연히 드러내는 쪽으로 저는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이틀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좀 국민적 관심으로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또 신임 산업부 장관도 임명이 됐어요. 이 지명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지명이 됐었고 7번째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입니다. 어떻게 국회 인준 과정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일단 계속 기재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인사청문 자료나 이런 것들 제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차관급 인사에서 장관급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기재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괜히 조심한다 그러잖아요. 고위공무원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 과정 자체는 그렇게 뭐 험난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산자부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생각한 게 뭐 원전 생태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연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아서 녹색 환경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그린노믹스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추세하고 맞는 건가? 대통령이 인식하고 좀 엇갈리는 뭔가를 지시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행 과제를 갖고 출범하게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들은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에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경제 대응을 제대로 하라라는 의미에서 했다고는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너무 늦은 거죠. 지금 한국 경제 계속 수출 내리막길에다가 지금 적자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역 적자. 이제서야 경제에 뭐 집중하기 위해서 산자부 장관을 바꾼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늦었지만 국민들 민생 챙기고 그리고 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뭐 필수 불가결하게 중국과의 관계는 나빠지고
그리고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거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현상이란 말이에요. 산업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재편하느냐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임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께도 간단하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국무조정실장이 사실 장관급이에요. 근데 청문하지 않는 장관급이죠. 그래서 이제 수평이동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분은 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아주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균형 잡힌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지 정책의 다양성,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 재정립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기재부 출신들의 약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가 뭐 그동안 이제 뭐 관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 시스템을 잘 아는 분들이 정부 부처에 잘 흩어지는 것 이건 뭐 저는 뭐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주제도 좀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제 윤리특위 소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그 연기 배경이 이 특위 소위 이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죠. 자신은 이제 결과와 상관없이 불출마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제 이게 연기된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30분 전에 윤리특위 소위 열기 30분 전에 이게 왔다고 회의를 연기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무소속 의원인데 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 반영이 됩니까?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이 반영하지 않고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저는 그렇게 어떤 정도로든 말하자면 신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회의 시작 30분 전에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것이 김남국 의원이 SNS 글을 썼다고 해서 이 입장이 반영되어서 다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의원들이 주장했다는데 김남국 의원 무소속 의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제명으로 갈 것 같으니까 꼬리자리가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래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자. 과거 최강욱 의원 건도 그랬거든요. 최강욱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으니까 부당하다고 항소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윤리심판에서 했던 게 지금까지 1년 임기결정 유야무야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 저는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비명계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잖아요. 예. 저는 민주당이 좀 아직도 내로남불에 대한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된 배경과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송기현 의원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다시 징계 여부를 좀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 징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잖아요.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사실 지금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지금 권영세 의원도 코인 투자했다고 당장 얘기 나오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소득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하는 그것도 공동 발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죄질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골격이나 틀 자체는 권영세 의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만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이거는 계속 끌고 나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리는요 스스로 규율하기 시작할 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에 부적절한 태도를 너무 많이 취했어요. 당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탈당했죠. 그리고 자문위에서 조사한다고 했던 것도 처음에는 협조도 제대로 안 했다가 마지못해 나중에 갔죠. 국회의원의 모습으로서 떳떳하지도 않았고요. 당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런 궁지로 스스로 몰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한때 우리 당 의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온정주의적으로 민주당이 접근하면 김남국 의원 프레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총선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민주당이 쇄신하고 혁신한다는 모습 국민한테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에 이끌려서 연연하거나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결정할 거 있으면 단호히 결정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영세 의원 건도 그것도 윤리특위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경중을 가려서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리특위 소위 결정 30일입니다. 다음 주 오늘이니까요. 또 다음 주에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